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다는 말이 있죠. 잔잔한 수면 위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순항하다가도 때로는 거친 풍랑에 배가 뒤집히기도 하죠. 다 같은 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모 잘 만나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요. 또 누군가는 삶이 팍팍해 작은 뗏목 하나의 의지에 바다를 건너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신 것 같나요? 과거 저는 작은 뗏목, 그것도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허술한 뗏목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어릴 때 일찍 사고로 여의었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쭉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험난한 그 자체였습니다. 여느 복지단체처럼 그곳도 시설이 열악했고요. 원장이 지원금을 뒤에서 빼돌리는 바람에 늘 운영비가 부족했죠. 배를 굽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네요. 늘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던 기억만 납니다. 보육원을 졸업한 뒤로도 제 인생은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준 자립지원금은 취업 사기를 당해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그 이후로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죠. 가방끈도 짧았고 이렇다 할 기술 하나 익힌 게 없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 하나 잡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나이 30줄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만나 작은 신발 제소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 근무였기 때문에 몸은 고됐지만 처음으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요. 3년 만에 원룸을 탈출해 방 2개짜리 전세 빌라로 거처도 옮겼죠. 이사한 첫날 밤, 새삼 감격스러웠어요. 나름 저도 주변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해서일까요? 저는 잘 살겠다는 욕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남들 사는 많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죠. 친구 소개로 살아생전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동안 연애는커녕 여자랑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쑥맥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사랑, 첫 연애였던 만큼 감정은 빠르게 무르익었고요. 어느새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네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나름 잔잔해졌던 제 바다에 또 한 번의 풍랑이 들이닥쳤거든요. 그건 바로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당한 사고였어요. 기계가 고장나 고쳐보려고 손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멈춰있던 모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손이 짓눌려 버렸죠.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었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곁을 지켜줄 가족도 없으니 사장님이 대신 제 옆에 계셨는데요. 절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김대리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쉰이 훌쩍 넘은 아저씨가 절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워낙 좋으신 분이라 제가 당한 사고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나 보다 했죠. 사장님, 이런 일로 뭐 눈물까지 보이세요. 저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만 울고 진정 좀 하세요. 네? 협탁 위에 있던 화장지를 뽑아 사장님에게 건네려던 순간 전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른쪽 제 손가락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붕대를 칭칭 감은 손은 아직 감각이 덜 돌아온 상태였고요. 뻣뻣하게 굳어 물건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일순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옛날처럼 이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제 예감이 제발 틀리길 바랬건만 잠시 후 찾아온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신경이 이미 다 죽어버려서요. 앞으로 2번 더 수술하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해보겠지만 손 감각이 다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친구는 며칠 뒤 제게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자친구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애인이 불구가 됐다면 저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안해하는 여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잘 살라고 멋지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한동안은 매일 밤 질질 짜면서 병나발을 불었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음주는 금지돼 있었는데요. 간호사 몰래 편의점에 가서 사온 다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은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요.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몰래 먹고 소피가 마려 화장실에 갔는데 복도를 스쳐 지나가던 여자 한 명이 절 부르는 겁니다. 이봐요, 환자분. 혹시 술 마셨어요? 네? 저요? 당황해 고개를 돌려보니 자그마한 체구의 젊은 여자가 절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흰 가운에 박힌 명찰을 보니 의사더군요. 안 마셨습니다. 선생님, 참 제가 무슨 술을 마셨다고. 일단은 발뺌을 했는데요. 젊은 여의사는 귀여운 생김새와 달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더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환자분 손 다쳐서 재활 중인 분 맞죠? 아직 치료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술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먹고 있는 약도 있을 텐데. 의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제게 잔소리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팔짱을 낀 채 그러더군요. 앞으로는 절대 먹지 마세요. 또 술 먹는 거 걸리면 그땐 진짜 혼날 줄 아시라고요.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그러세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절대 안 마실게요.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라고요.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그녀는 틈날 때마다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제 담당 의사도 아니면서 말이죠. 처음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나중엔 어쩐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편의점에서 술 사다 나르던 것도 멈추고요. 더욱더 치료에만 매진했죠. 그녀도 이내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챘던가 보죠. 어느 날 제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요즘은 술 안 드시네요? 거 봐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신경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겠네요? 잘 됐어요. 그녀의 입에서 퇴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깨달았어요. 전 아직 병원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이유가 바로 그녀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맞아요.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라고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젊고 예쁜 의사였지만 저는 한쪽 손이 망가진 고아였으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만큼 더 애가 탔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제 마음을 더욱더 꾹꾹 내리눌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어요. 사장님이 손수 저를 데리러 와주셨는데요. 그녀를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싶었어요. 하늘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로비에서 사장님이 차를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그녀가 저만 취해서 걸어오더군요. 어머, 이제 퇴원하시나 봐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환자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통원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술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아셨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제게 당부의 말을 건넨 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절로 미련과 아쉬움이 끌어올랐는데요. 애써 참고 돌아서려던 찰나 병원 복도 끝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고성의 주인공은 40,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붉어진 얼굴이나 비틀거리는 폼이 한눈에 보기에도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았죠. 나 수술한 의사 어딨어? 그 개자식 어디에 숨어있냐고! 당장 나오라고! 남자는 마구 고함을 질렀고요. 이내 지켜보던 다른 환자의 목발을 빼앗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워낙 세서 속수무책이었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녀의 의사 가운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같더군요. 뭘 그렇게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 너도 내가 우스워? 차림새 부하하니 너도 이 병원 의사지? 저기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개뿔. 어쩔 거야? 너네가 치료비 바가지 씌우는 바람에 나 파산하게 생겼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남자는 그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적으로 목발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가 그녀를 제 품에 감쌌죠. 이윽고 등 위로 끔찍한 격통이 느껴졌어요. 남자가 목발로 제 등을 내려친 거였죠. 넌 뭐야 이 새끼야?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흥분한 남자가 더욱더 세게 목발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위협적인 태도에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버티는 게 고작이었죠. 환자분, 전 괜찮아요. 얼른 비키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로 어쩔 줄 몰라하며 제 품에 더욱더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뒤늦게 병원 보안요원이 달려와 그 남자를 제지했고요. 이내 남자는 보안요원의 손에 끌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를 제 품에서 떼어내고 물었죠.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전 괜찮은데 그 환자분은요? 많이 아프죠? 아니요, 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 어디 좀 봐요. 그녀는 겁에 질려 있던 것도 잠시 다시 의사의 얼굴로 돌아와 제 몸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뼈는 멀쩡하네요. 약 바르고 처치만 잘하면 되겠어요. 그거 봐요. 전 괜찮다니까요. 고통을 꾹 참고 호기를 부리는데 문득 그녀가 절 빤히 쳐다봤어요. 일단 다시 올라가서 치료부터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언제 병원 오세요? 그때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밥이라니 왜긴 왜요?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렇죠. 그녀는 가운에 꽂혀있던 펜을 꺼내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그녀와의 인연은 퇴원 후에도 계속됐고요. 밖에서 세 번째로 보던 날, 저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수정씨, 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수정씨를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 감정을 받아달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없는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손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기계를 다루거나 글씨를 쓰는 정교한 작업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고백하냐면서 저를 타박하더군요. 내가 형식 씨가 사귀자고 말하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네? 그 말 뜻은 그럼 수정 씨도 제가 좋다는... 아니 대체 왜... 왜냐니 좋아한다고 해놓고 그런 반응이 어딨어요. 아니 저야 당연히 수정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수정 씨는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의사에 이렇게 젊고 예쁜데 그에 반해 저는 손도 이 모양이고 가진 것도 없고. 절로 고개가 수그러드는데 그녀가 갑자기 살포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성실하고 날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그것만 보면 됐지. 자신감 좀 가져요. 형식 씨가 그때 병원에서 난동 부리던 사람한테서 절 구해줬을 때부터 형식 씨는 줄곧 제게 백마탄 왕자님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돋움했고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상에 의지할 수 있는 제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그다지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의 뱃속엔 이미 아이가 들어선 상태였고요. 여자친구가 저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어렵게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죠. 모아둔 돈도 없었고 장모님이 합가를 요구하기도 하셔서 제가 처갓집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요. 장모님은 짐을 푼 첫날부터 제게 엄포를 놓으시더군요. 내가 자네가 예뻐서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여준 게 아니란 걸 명심하게. 우리 딸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거니까. 네, 장모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럼 당연히 잘해야지. 우리 딸이 어디 그냥 보통 애인가? 지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 애야. 이제야 의사 딸 덕 좀 보나 했는데 아우 속상해.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고 꼬투리를 잡으셨거든요. 아내가 입덧이 심해 제가 요리를 하면 그것밖에 못하냐? 하며 타박하시고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딸 혼자 두고 어딜 돌아다니냐? 라며 불호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쯤이야 견딜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장모님이 옛날부터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많이 주신 것 같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고생하며 나 키운 건 인정해. 하지만 나라고 편하게 산 건 아니야. 우리 엄마 어떻게든 나 의사 만들겠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밥도 굶겨가면서 공부만 시켰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성적 떨어졌다고 밥을 안 줬다고. 내가 그게 얼마나 한이 됐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의사 되고 나선 바로 일 그만두고 펑펑 노는 거 봐. 그래도 내 하나뿐인 엄마하고 자식된 돌이라는 게 있으니 참고 살았던 건데 요즘 당신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나.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모가 없으니 아내라도 장모님과 사이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도 컸네요. 여보, 난 정말 괜찮으니까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잘하면 장모님도 차차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과연 그럴까? 그럼 아직은 서로 적응기잖아. 내가 좀 더 잘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노력에도 장모님은 도통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아내 배가 점점 불러와 결국 병원 일을 쉬게 되니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생활비 겸 장모님 용돈으로 제 월급의 대부분을 드려도 만족하지 못하시더군요. 이번 달 생활비가 이게 다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번 달은 일감이 줄어서 잔업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럼 임신한 와이프 얘기를 꺼내서라도 돈 더 달라고 해야지. 자네 회사 사장, 자네 손 그렇게 만든 주범 아니야? 근데도 입을 싹 씻던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엄밀히 따지면 제가 공장에서 손을 다친 건 제 실수였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보험 처리를 다 해주신 건 물론 따로 위로금도 주시고요. 저를 사무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까지 해주셨죠. 그런 감사한 분을 욕하니 저도 좀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이빠른 소리를 했죠. 장모님, 주범이라뇨. 제 손이 이렇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실수였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알면서도 저를 감싸주시고 계속 회사에도 있게 해주신 거고요. 제겐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니 사장님에 대해선 더는 언급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각잡고 딱딱하게 말하니 당황했던 걸까요? 장모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다 그대로 자리를 뜨셨고요. 한동안 폭풍전야 같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다음날 저녁,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다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뭐라도 트집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장모님이 제 젓가락질을 보고 이거다 싶으셨던 거죠. 아니 자네 젓가락을 왜 그 모양으로 잡나? 똑바로 써야지. 꼬아라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오른손이 사고 때문에 불편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제 망가진 손을 탐탁치 않아 하셨던 장모님은 더욱더 미간을 좁히셨고요. 탁 소리가 나게 수저를 내려놓으시더군요. 에이, 자네 젓가락질하는 걸 보니까 입맛 떨어져서 더는 못 먹겠네. 상은 자네가 알아서 치우게. 손병신하고 뭔 밥은 밥이야. 장모님의 마지막 말이 기폭제가 된 걸까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아내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젓가락질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젓가락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밥만 맛있게 잘 먹으면 됐지? 시끄러! 넌 어디서 신랑감이라고 주워와도 이런 걸... 남들은 같은 의사나 판사, 변호사 뭐 그런 사짜 직업 아니면 쳐다도 안 보더라.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렇게 눈이 낮은 거야? 엄마 닮았나 보지 뭐. 돌아가신 아버지도 노가다 일했었잖아. 아니 뭐야? 이 계집애가 남자에 미쳐서 죽은 지혜비를 욕보이야? 내가 언제 욕보였다고 그래? 엄마가 먼저 내 남편 욕했잖아. 장모님과 아내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그 사이에 낀 저만 난감해졌어요. 당신 나 괜찮으니까 그만 진정해. 애한테 안 좋아. 응? 장모님도 이 사람 이해 좀 해주세요.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 더 그런가 봐요.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일단 장모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셨으니까요. 장모님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저를 노려보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왜 당하고만 있냐며 저를 몰아세웠죠. 당신 바보야? 왜 맨날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 엄마가 더 무시하는 거 몰라? 여보,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따박따박 대들겠어. 그래도 장모님인데.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가 장모님 댁에서 신세지고 있잖아. 당신 속상해서 그러는 건 아는데 그래도 자꾸 장모님하고 대립각 세우지 마. 당신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좀처럼 감추지 못했어요. 호르몬 때문인지 눈물도 많아져서 밤새도록 옆에서 흐느꼈죠. 그런 아내를 달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나 몰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분가인데 새 신혼집을 구하기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장모님과 아내 모르게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려니 죽을 맛이었지만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처음엔 분가할 목적으로 딱 전세 보증금만큼만 여윳돈을 모으려고 했는데요. 같이 일하던 대리기사 중 한 명이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으로 꽤 큰 돈을 벌었다면서 제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기사가 보여준 수익률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적금밖에 몰랐던 제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번 돈의 일부를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했는데요. 운 좋게 글로벌 반도체 호황을 타면서 수익률이 크게 올랐죠. 그냥 앉아서 제 한 달 월급만큼의 돈을 벌게 되니 점점 더 욕심이 생기더군요. 더 많은 시간을 차트 분석에 쏟았고요. 다른 투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제 계좌엔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주식 가는 것조차 몰랐던 아내는 제 통장을 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이게 진짜 주식으로 번 거라고? 당신 대단한데? 그치? 나 아무래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분가하는 거 조금만 미루지 않을래? 이 돈으로 당장 우리 살 집을 구하기보단 투자용으로 좀 더 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다행히 아내는 제 말에 찬성했어요. 그쯤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장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장모님에겐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얼마나 돈 욕심이 많은 양반인데. 나 병원에서 일할 때도 월급의 거의 절반을 엄마가 가져가서 혼자 썼어. 딸내미 의사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 주냐고 죄책감 자극하면서. 당신이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거 알면 그 돈도 분명 탐내실 거야. 우리 분가하기 전까진 비밀로 하자.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에겐 주식 투자 사실을 계속 숨겼죠. 이후 저는 여러 재테크 공부로 재산을 빠르게 불려나갔고요. 얼마 안가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돈을 벌 만큼 벌었기 때문도 있었고요. 그쯤 아내가 장모님 닥달에 못 이겨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장모님이 제게 은근히 퇴사를 권유하더라고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예은이 태어난 뒤로 맘 편하게 쉬어본 적이 하루도 없네. 팔, 다리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어. 다른 의사 부모들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쁘다는데 난 팔자에도 없는 황혼 육아나 하고 있으니 아니 무엇보다 애는 부모가 키워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예은이가 좀 클 때까지만 자네가 일을 쉬는 게 어떻겠나? 네? 저더러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그래. 자네 그 쥐꼬리만한 월급 솔직히 우리 딸이 버는 거에 비하면 푼돈 아닌가? 그 돈 벌려고 일할 바엔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이나 해. 여전히 절 무시하는 장모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순순히 그 말에 따랐습니다. 재테크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었고 무엇보다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은 뒤로 더욱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집안 살림을 제게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자기 여행 가방을 싸두라는 둥, 맡긴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오라는 둥, 하인처럼 부려먹었죠. 저는 점점 더 분가가 간절해졌고요. 아내와 상의 끝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집 계약 직전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파트 말고 그냥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건 어때? 뭐? 갑자기 웬 상가? 아니, 시내 사거리에 괜찮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말이야. 나 나중에 병원 차릴 때도 좋을 것 같고. 병원이라니... 당신 개인 병원 말이야? 제 물음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게 실은 요즘 병원장님이 너무 실적 압박을 주고 있거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점점 한계야. 환자들도 자꾸만 기계적으로 응대하게 되고 돈 더 받을 수 있는 치료로 유도해야 하고. 내가 꿈꾸던 의사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그동안의 힘듦을 고백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모은 돈으로 상가를 매입하고 거기에 내 병원 차리면 어떨까 해서.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상가 건물을 사고 병원을 차리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의 대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럼 분가는 또 미뤄야 했거든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내의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어. 집이야 뭐 나중에 사도 되는 거니까. 일단 당신 병원 차리는 것부터 알아보자. 정말? 고마워 여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내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했고요. 그곳 3층에 아내의 이름을 딴 작은 병원도 차렸습니다. 설비며 인테리어 작업까지 하고 나니 모아둔 돈을 다 쓰고도 빚을 내야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후회는 되지 않더군요. 빚도 금방 다 갚을 자신 있었어요. 제가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 사실을 장모님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남의 빌딩에 월세로 들어간 거고 개원하느라 큰 빚을 졌다고 둘러댔죠. 장모님은 사위가 일도 없이 집에만 있더니 결국 우리 딸 빚까지 지게 만들었다 라며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아내에게서 받아가는 용돈의 액수만 조금만 줄어도 난리를 치셨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아내 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과 회계를 맡고 아내는 진료에만 전념하는 방식으로 일도 잘 나눠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쯤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요. 부부간에 친밀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부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일이 힘들어 그러나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한 달에 채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병원에 들른 날이었는데요.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실은 원장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얘기 하는 게 좋을까? 괜히 오지랖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비장한 간호사의 말에 절로 어깨가 굳었는데요. 이어진 간호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님 따로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전에 일하던 병원 동료라는데 가끔 진료실에 찾아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두 분이... 간호사의 폭로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늦게 아내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환자 핑계를 대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핸드폰, 스킨십 거부 등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더군요. 저기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걱정 말아요. 비밀로 할 테니. 고마워요. 내가 이 일은 잊지 않고 꼭 살해하겠습니다. 꾸벅 인사하고 돌아가는 간호사를 보면서 가슴이 착잡해졌어요. 우선 그 간호사의 계좌로 꽤 큰 돈을 보내주고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퇴근할 때를 기다렸죠. 날이 어둑해진 뒤 아내가 병원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나 바로 핸드폰부터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아내가 씻는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요. 제발 아니길 바랬건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의사와 더러운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두 눈이 확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군요. 이러다 정말 두 년놈 중 하나는 초상을 치를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나겠다 싶어 심호흡하며 분노를 다스리는데 아내가 씻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절 보면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저녁도 안 먹고 뭐 했는데? 뭐 하긴 일했지. 말도 마. 오늘도 환자가 얼마나 많던지. 당신은 저녁 먹었어? 나도 아직 안 먹었어. 그보다 당신... 아내의 외도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장모님이 들어오더군요. 오늘도 친구들과 놀다 온 건지 한껏 치장한 차림새였죠. 그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이 단박에 구겨졌네요. 엄마는 이 시간까지 어딜 갔다 온 거야? 얘기했잖아. 단풍 구경 간다고. 딸은 저녁도 굶어가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엄마는 아주 팔자 좋네. 얘가 왜 또 시비야? 배고파서 그래? 그쯤에 장모님은 부쩍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더는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서요. 장모님에게 다달이 주는 용돈을 아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은 혹시라도 딸이 변심해 분가하거나 용돈을 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제 옷에 갈아입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차리더라고요. 너 좋아하는 콩나물국 후딱 끓여줄 테니까 기다려. 콩나물국 좋지. 이 사람도 밥 안 먹었다니까 같이 차려줘. 아내의 말에 장모님이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쏘아봤어요. 괜히 눈치가 보여 저도 수저를 놓고 밥을 푸는 등 일을 도왔는데요. 장모님이 완성된 콩나물국을 식탁에 놓고 냉장고에 있던 마른 반찬 몇 가지도 꺼내 놓더군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잘 먹을게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막 수저를 들여던 바로 그때였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제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을 확 낚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자네 먹으라고 힘들게 상 차렸는 줄 알아? 우리 딸 먹으라고 차린 거니까 자네는 그만 들어가게.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이나 축내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 앞이었던 만큼 모멸감과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이 모녀에게 너무 우습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먼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은이 돌보는 거 힘들다고요. 그 뒤로 쭉 집안 살림과 딸 육아는 제가 책임져 왔는데 이렇게 밥벌레 취급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하지만 장모님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것 봐라 하는 표정으로 이슬을 악물고 팔짱을 끼더군요. 그래, 자네 말 잘했네. 집안 살림은 자네가 책임지고 있다면서 내가 상 차리는데 왜 보고만 있어? 말이라도 자네가 하겠다고 나서야지. 장모님이 먼저 콩나물국 끓여주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상 차리는 거 돕지 않았습니까? 꼴랑 수저 좀 놓은 거 가지고 생색은. 그제야 장모님이 퉁박을 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집안일을 다 제게 떠넘긴 지 오래인데 자기가 콩나물국 끓이는 걸 그냥 보고만 있다 얻어먹으려 하니 부하가침인 거였죠. 장모님의 행태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 편을 들어주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국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밥만 먹기 바쁘더군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싸울 거면 방에 들어가 싸우라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둘 다 그만 좀 해. 내가 오늘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일하는 사람이 집에서 밥이라도 편하게 먹겠다는데 둘이 목소리 높여 싸우긴 하고.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얼른 탈출하든가 해야지. 아내의 마지막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줄기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얼음처럼 싸늘하게 가라앉더군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요. 커다란 가방에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뒤쫓아와 제게 물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가방은 왜 싸? 당신이 탈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탈출하는 거야. 이 끔찍한 집구석. 뭐?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가출이 아니라 이혼. 예언인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싸우는 건 엄마랑 싸워놓고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남편이 식충이 취급받고 있는데도 말리긴커녕 신경질만 내는 당신을 그럼 내가 뭘 믿고 같이 살아? 아니 방금은 나도 너무 배고프고 피곤해서. 뭐 그런 걸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 갱년기 주부도 아니고?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긴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고 바람까지 피웠겠죠. 한쪽 손엔 잠든 딸아이를 안고 또 한쪽 손엔 짐가방을 든 채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말해봐. 왜 그랬어? 뭐가? 왜 다른 놈이랑 바람 피웠냐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야? 직접적인 제 질문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아내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잡아떼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당신 의처증 있어? 나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 이미 당신 핸드폰 다 봤어. 그 새끼랑 나는 그 더러운 문자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뭐? 당신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아내는 잘못했다고 빌긴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뭔데 내 핸드폰을 봐?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 몰라? 이거 고소도 할 수 있다고? 고소?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도 당신이랑 그 상간남 자식 고소할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당신 정말 유치하게 왜 이래? 그래, 내가 잠깐 한눈 판 건 인정해. 근데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당신 요즘 살도 많이 찌고 수염도 잘 안 깎고 자기 관리 안 하는 게 사실이잖아. 아내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기껏 외도의 핑계를 댄다는 게 제 외모라니 헛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져서 다른 놈이랑 붙어 먹었다는 거야? 당신이 언제 나한테 자기 관리 해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나 있어? 그냥 다른 놈한테 몸이 달았던 것뿐이면서 핑계 대지 마.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라. 이거 놔! 더는 상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붙잡는 아내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호텔에서 머물며 새로 지낼 집을 알아봤죠. 그 사이 돈을 투자로 제법 불려놔서 딸과 몸을 누일 월세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집을 구하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동안 딸을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에게 잠시 딸을 의탁했는데요. 다행히 두 분 다 흔쾌히 저희 딸을 맡아주시더군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며칠 발품을 팔아 괜찮은 월세집도 구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진료를 보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보고 놀라긴커녕 네가 그럼 그렇지 나한테 사과하러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소로워 마주 웃어주고는 바로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하더군요. 여러분, 저희 병원은 오늘부로 문 닫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세요. 갑작스러운 제 말에 환자들이 당황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계속해서 외쳤죠. 제가 이 병원 한수정 의사 남편인데요. 이 여자가 글쎄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붙어먹었지 뭡니까? 이 건물도 제 거고 병원 차려준 건도 전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구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부로 이 병원 폐업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만 돌아가세요.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아내가 황급히 제 어깨를 낚아챘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병원에서 이러면 어떡해? 하지만 전 그런 아내를 무시한 채 다시 진료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이 여자 평소에 여러분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순 돈도 안 되는 늙은이들 뿐인데 바라는 것만 많다고. 이런 여자한테 여러분 아픈 몸을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환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알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기왕 고소당하는 거 나도 제대로 망신 줄 테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방에 넣어뒀던 전단지를 환자들에게 뿌렸어요. 아내가 그 상간남과 나누던 더러운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 내역을 프린트한 거였죠. 언제나 대중은 가십을 원하기 마련이죠. 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전단지를 손에 쥐고 읽기 바빴고요. 이내 아내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했네요.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 밖으로 도망쳐버렸죠. 그 사이 저는 간호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퇴직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 양해해달라고 했죠. 다행히 다들 수긍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바로 업자를 불러 병원 안에 있던 기기를 싹 다 팔아치웠고요. 모든 걸 깨끗하게 무해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만약 아내와 제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가족 경영이다 보니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따로 아내에게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내를 병원에서 내쫓는다고 해도 아내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죠. 이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끝까지 제게 잘못했던 말 한마디 없었어요.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울 줄 알아? 나 의사야. 당신이 건물에서 쫓아냈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아니지. 내가 혼자가 될 일은 없지. 그 사람 나한테 와준다고 약속했어. 당신한테 기왕 들킨 거 아예 지금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주기로 했다고. 마지막까지 큰 소리 떵떵 치는 아내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군요. 어쩜 이리 현실을 모르나 답답하기도 했고요. 당신은 그 말을 믿어? 그 말 세상 모든 유부남들이 바람피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설사 그 자식이 이혼하고 당신한테 온다 쳐. 자기 가정 버리고 오는 건데 그런 놈을 뭘 믿고 만나? 자꾸 이놈 저놈 하지 마.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보다 5살이나 젊고 배도 안 나왔고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심지어 나랑 같은 의사이기까지 하다고.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당신을 왜 만나겠어? 결국 그 남자도 당신이랑 똑같은 쓰레기일 뿐이야.
질투하니? 추하다 진짜. 됐고, 그래 이혼해. 근데 당신 앞으로 있는 건물이랑 재산은 정확히 나랑 반반 나눠. 그동안 내가 의사 일하면서 당신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헛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주제 뭐? 재산을 반씩 나누자고? 이 건물은 내가 당신 도움 없이 재테크로 얻은 거야. 어디 언감생심 욕심을 내? 모전자전 아니랄까봐 당신도 당신 엄마 닮아서 욕심이 과하네. 뭐?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내가 엄마랑 똑같다니 어떻게 그런 모욕을...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말고 그 자식이랑 같이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둬. 재판은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까. 이후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재판 과정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내는 유책 배우자였고 딸아이를 키우는 일도 오로지 저 혼자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도 뒤늦게 그걸 느꼈는지 똥줄이 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최종 재판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장모였죠.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 하대요. 솔직히 나가기 싫었는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만났는데요. 웬걸 장모는 절 보자마자 전에 없이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김서방, 그동안 잘 지냈나? 아니, 몹쓸 우리 딸 때문에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네, 뭐 저희가 안 부를 물의 사이는 아니니 쓸데없는 말은 이쯤에서 하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말이네, 김서방. 이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예은이를 혼자 키워야 할 텐데 괜찮겠어? 그건 그쪽이 상관할 바가 아닐 텐데요. 시터도 쓸 거고 따로 가정부 아주머니도 둘 거예요. 사람 쓸 돈이야 넘쳐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지. 자네 돈 많은 거. 그 건물이 알고 보니 자네 거였다며?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월 1,000이 넘는다는데 왜 그동안 나한테 비밀로 했었나, 서운하게. 그건 그쪽 딸이 비밀로 하자고 한 거예요. 늙은이 돈 욕심 낼 게 뻔하다면서. 제 말에 장모의 얼굴이 일순 구겨졌어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억지 미소를 띠더군요. 하하, 그랬어? 내가 딸을 잘못 키웠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서방 자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애미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그리고 예은이 일 말인데 아무리 사람을 써봐도 남보단 할머니인 내가 돌보는 게 낫지 않겠어? 장모의 뜻밖의 제안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무슨... 지금 이혼하고 저희 딸을 그쪽이 봐주겠다는 겁니까? 자꾸 그쪽 하는데 어쨌든 난 예은이 할머니고 그쪽 장모 아닌가? 난 바라는 거 없네. 그저 예은이랑 같이 지낼 집하고 다달이 용돈이나 좀 쥐어주면. 수정이 그 망할 게 상간남하고 살겠다면서 지 애미를 버리고 혼자 나갔지 뭔가. 그제야 장모가 왜 갑자기 거들떠도 안 보던 손녀를 걸고 넘어지는지 알겠더군요. 아내가 장모를 향한 경제적 지원을 싹 끊는 게 분명했어요. 병원도 없어졌겠다. 당장 수익이 제로일 테니까요. 설사 다시 의사로 일한다고 해도 그 돈을 장모와 나눌진 알 수 없었죠. 아내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기도 했고요. 딸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면 양육비도 다달이 줘야 할 테니까요. 돈줄로 쥐고 있던 딸이 사라지자 장모는 뒤늦게 허겁지겁 저라도 붙들려고 온 거였죠. 너무 추악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땐 밥도 못 먹게 할 정도로 구박하시더니 제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태도가 싹 달라지시네요. 제 비아냥거림에 장모님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그땐 내가 잘못했네, 김서방.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내가 자네한테 못되게 군 거 인정하네. 소중하게 키운 딸을 빼앗겼다는 마음에 그만. 아니, 내가 돈 많은 부자였다면 당신은 그따위로 행동하지 않았을걸. 오히려 지금처럼 굽신대면서 어떻게든 떨어지는 콩국물을 얻어먹으려 했겠지. 추잡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썩 꺼져! 저는 매달리는 장모를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장모의 연락처마저 차단해버렸죠.
이후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꽤 큰 돈을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소송 비용까지 본인들이 다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 상간남도 제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상간남이 일하는 병원 측에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요. 거기 환자들에게도 싹 다 얘기해서 결국 병원을 그만두게 만들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딸의 흥신소통에 뒷조사도 해서요. 그 자식이 남몰래 묻어뒀던 의료사고도 파헤쳤네요. 그 결과 상간남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의사 면허도 반납해야 했죠. 그 일로 상간남과 전철은 크게 싸우고요.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천년의 사랑인연 굴 땐 언제고 말이죠. 현재 전철은 작은 시골 요양원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로 올라오고 싶어도 이미 그쪽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뒤늦게 제가 아쉬워졌나 보죠? 아이를 핑계로 종종 연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전처 얘기 듣기론 장모와도 연락을 안 하며 지낸다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놓친내 딸에게도 버림받고 현재 고생 꽤나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제가 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다는 얘기를 꺼냈죠. 저마다 다른 배를 타고 건넌다는 얘기도요. 한때는 호화로운 유람선을 탄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이젠 제가 타고 있는 배의 크기보다 옆에서 함께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한층 더 신중했는데요. 몇 년 전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네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잖아요. 함께 노를 젓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좀 더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신가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